한강당에서 한국을 향한 날선 비난이 터져나왔어요. 세계 각국 상위 1% 천재들이 모인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한글은 과학이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문해율 100%인 북유럽 문자와 비교해도 한글이 과학적이냐 하며 전부 항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한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온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배우고 있는 옥타비오 브라보예요. 24살인 저는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띠고 옥스퍼드 대학 3층 강의실에 걸어 들어갔어요. 안에는 전 세계에서 온 20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프리아는 교육학 연구를, 일본의 유키는 문자 체계를 깊이 공부했죠. 나이지리아의 아마라는 고향 모국어인 이보어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고 그 밖에도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 여러 나라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은 멋진 전자기기와 대중가요만 잘 만드는 문화 수출 공장에 불과하다고 여겼거든요. 한글 문자는 고대의 지혜나 과학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했어요. 강단 옆에 붙은 커다란 한글은 과학이다 스티커를 보고는 친구에게 바보 같지 않아?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때 인도 출신의 라즈니 신 교수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40여 개 언어로 번역된 책 저자로 이름 높은 분이시죠.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는 세계 문자 체계를 탐구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자야말로 지구상 최고의 문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지금까지 발명된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교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교수님은 1446년에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고 누구나 쉽게 배우도록 고안된 문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간단하면서 과학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프랑스 출신의 앤과 중국 칭화대 최고 성적, 장학생 린 샤오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이집트 상형 문자나 산스크리트어를 어떻게 겨우 몇백 년 된 작은 나라의 한 글자가 이길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비웃음 대신 놀라움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펼쳐 보이신 한글의 세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제 편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신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제는 간단합니다. 한글을 제외한 어떤 문자든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오세요. 교실은 놀라움의 탄성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어요. 한글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급히 일어서서 교수님, 저는 스페인의 라틴 알파벳 혹은 영어 알파벳조차도 한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선언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훌륭합니다. 연구를 시작하세요. 발표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글의 낯선 모양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원과 선 그리고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도형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문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새벽녘 옥스퍼드 도서관으로 가서 답을 찾기로 말이죠. 다음 3주 동안 매주 한 명씩 자신이 선택한 문자를 발표했어요. 첫 주에는 일본의 가나 문자를 유키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하셨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에서 읽기 아주 쉽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 교수님께서 히라가나는 고급 단어나 개념을 표현할 때 수천 개의 한자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나이지리아 이보어를 아마라 씨가 소개해 주셨어요. 이보 알파벳이 소리와 일치하는 방식이 아주 논리적이어서 어린 학습자들이 금세 익힌다고 했어요. 그 장점을 어필하던 중에 교수님께서 현대 나이지리아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많지 않아 많은 이보어보다 아이들이 여전히 영어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셋째 주 발표는 제가 맡았는데요. 스페인과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쓰이는 라틴 알파벳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알파벳 A부터 G까지 모양이 단순하고 전 세계 수많은 언어가 쓴다는 장점을 강조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특정 단어 몇 가지를 꼬집어서 철자가 발음과 다르게 써서 학습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려운 규칙이 있다고 살짝 꼬집어 주셨습니다. 이런 발표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매번 이 문자는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교수님께서 작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동트기 전 아주 이른 시간에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를 찾기 위해 저는 323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몇 주 동안 라틴 문자와 가나 문자, 이보어, 데바나가리를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작은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자로 완전한 문해율을 달성한 사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극권 위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 흩어져 사는 3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따뜻한 코트를 걸치고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맑았고 제 입김이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죠. 도서관 안에 들어서자 저는 늘 앉던 초록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 의자는 웅장한 책장 숲 한가운데 아늑한 동굴 같아서 언제나 편안했거든요. 저는 도서관 검색창에 3이 언어 문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자 북방 소수 언어, 3이 글자와 교육, 극지 문자의 역사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곧장 몇 권의 책과 논문을 손에 넣었어요. 3위의 목소리, 교육의 역사, 구술에서 문자로, 극지의 문자들, 정부 정책과 토착 문해라는 제목이었죠. 책을 탁자 위에 펴두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3위 어르신들은 자신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핀란드어만 가르쳤다네요. 3위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노래와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부분을 읽으며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3위 지도자들이 정부를 설득해 공립학교에 3위어 수업을 도입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눈보라가 치는 트롬스의 작은 회의실에서 용감한 교사 몇 분과 어르신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말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3위어로 배울 권리가 있어요라고 외쳤다고 했어요. 저는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만 같았어요. 두툼한 양모 코트에 따뜻한 스웨터를 입은 교사들이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단단히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새해 동안 시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3위어 전문가들을 불러 교과서를 만들고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3위 소리에 맞춘 특별 글자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N과 G라는 새로운 글자는 고유한 3위 소리를 정확히 담아냈다네요. 모든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나타내니 학습이 정말 쉬웠을 거라 상상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시범 사업은 성공을 거두었고 1980년대에는 북부 지역 전역의 학교에서 3위어 수업이 정착했습니다. 3위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세워졌죠. 한여름에는 외딴 마을에서 어른들을 위한 여름 학습반이 열렸고 밤에는 마을 회관에서 커피와 램프를 켜놓고 배움을 이어갔다고 해요. 바람에 시린 얼굴들이 오목한 나무 책상에 몸을 숙이고 손끝이 떨리면서도 자신이 평생 말로만 전했던 단어들을 종이에 적는 모습이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보고서에는 3위 어린이, 거의 전원이 자신들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쓰여 있었어요. 신문을 읽고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초기 인터넷 포럼에 3위어로 글을 올렸다더군요. 야간 학습반에 참여했던 어른들도 높은 문해율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큰 숨을 내쉬었어요. 한 공동체가 깨끗한 문자 설계뿐 아니라 정부 정책, 교사 양성, 어른 학습, 문화적 자부심까지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음에는 기술 이야기도 읽어봤습니다. 1990년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엔지니어들이 3위어 전용 글꼴과 키보드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들은 휴대전화 회사와 협력해 3위어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글꼴 오류를 고치며 커피 좀 더 가져와 라고 농담했다는 이야기를 보니 그들의 열정이 더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또 라디오와 TV 방송에서 3위어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어린이들이 라디오로 카라쇼크 날씨 오씨 같은 3위어 뉴스 제목을 들으며 자부심을 느꼈다니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직접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도 3위어 기사가 실렸고 유트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안내하는 헤드라인을 3위어로 전했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온전한 문화 부흥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달려가 곧바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파워포인트를 열어 첫 슬라이드에 3위 문해 기적이라고 크게 적었죠. 북유럽 지도를 띄워 3위 지역을 표시하고 공동체 주도 맞춤형 글자 정부 지원 어른 교육 기술, 통합미디어 활용 등이 핵심이라는 내용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연습하니 실제 강의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어요. 밝은 조명이 나를 비추고
동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죠. 떨리는 목소리로 1960년대에 3위 교사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반복했고, 연습하다 보니 제 안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의실은 평소처럼 가득 찼어요. 유키와 아마라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위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어떻게 100%에 가까운 문해율을 달성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죠. 눈앞에 펼쳐진 사진들은 눈 덮인 마을에서 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 트롬스의 시범 사업 현장의 교사들, 밤마다 커피잔을 옆에 두고 공부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제 발표를 들으며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프리아는 미소를 지었으며 애는 연신 필기를 했습니다. 린샤오는 눈을 반짝이며 와라고 작게 감탄했어요. 제가 발표를 마치고 문자 성공의 핵심은 설계와 공동체의 헌신입니다라고 덧붙이자 신 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아주 훌륭합니다. 옥타비오.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한 문해를 이뤘는지 잘 보여주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신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제 발표를 언급하셨습니다. 옥타비오 3위 문자의 성공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글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죠. 교수님께서는 먼저 한글이 24자의 단순한 설계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하지만 3위 문자는 여러 개의 추가 기호를 달아야만 고유 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 학습 부담이 남아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블록으로 결합해 시각적으로도 분명한 반면 3위 문자는 글자별로 따로 입력한 뒤 나중에 조합해야 해 타이핑할 때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창제 이후부터 꾸준히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과 보호를 받아왔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표준 키보드와 폰트가 일찍부터 마련되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반면 3위 문자는 성공적인 보급 후에도 아직까지 운영체제나 모바일 기기에서 기본 지원이 부족해 기술적 통합이 더디다고 지적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글은 언어적 문화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역사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 어디서나 손쉽게 읽고 쓸 수 있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하나의 문자를 뛰어넘어 그 뒤에 깃든 시스템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이 어떤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한글이 어떤 글자이고 왜 위대한지 지금의 다른 글자들과 어떤 것이 다른지 연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저는 라틴 문자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언어 생존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하며 상쾌한 가을바람이 부는 캠퍼스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글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자든 번영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여정 속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책상 램프 불빛 아래 저는 노트의 공동체, 설계와 지원이 모이면 문해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글의 이야기라고 적었답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과 역사를 탐구할 다음 단계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깎아 놓았어요. 오늘은 바로 한글을 깊이 들여다볼 날이었거든요. 라틴 문자와 가나, 이보어, 데바나가리, 3위 문자를 공부한 뒤라 설레면서도 긴장이 되었어요. 옥스퍼드 도서관에 들어서자 아침 햇살이 큰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저는 나무 테이블 사이를 지나 아시아어 문헌 코너로 향했어요. 오래된 종이와 광택나는 책장의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졌죠. 저는 한글의 기원, 세종대왕의 선물, 역사를 통해 본 한글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책들은 묵직했는데 손에 쥘 때마다 벅찬 기대감이 전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선물을 펼치니 첫 장에 1446년 세종대왕이 붉은 왕관을 쓴 채 커다란 목재 강당에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뜨거운 난로처럼 잘 달궈진 마룻바닥 위로 달빛이 사각사각 내려앉았고 뜰의 등불이 은은한 빛을 비췄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한자를 읽지 못하자 세종대왕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백성이 누구나 쉽게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이 숨죽여 듣는 사이 대왕께서는 손짓으로 음소 하나하나의 입 모양을 그려 보이셨죠. 기억은 혀끝이 목구멍 근처를 살짝 갇히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단단히 맞댄 모습이었어요. 동그라미 하나는 하늘, 가로줄은 땅, 세로줄은 사람을 뜻한다는 설명도 덧붙이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니 한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가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책의 기억,
니은 디귿을 따라 쓰고 아어오를 적어 보았어요. 손가락으로 자음과 모음 모양을 따라 그릴 때마다 어떻게 과학적인 원리가 담겼는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불필요한 곡선이나 소리 없는 글자가 없다는 사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의 기원을 펼치니 백성들이 몇 번의 주말 강습만으로도 이름을 쓸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시골 아이들이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흙바닥에 글자를 쓰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스스로 이름을 읽고 쓰는 순간 그 아이들의 눈빛에 반짝이던 기쁨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다음 역사를 통해 본 한글을 읽으며 저는 1900년대 초 일제가 한글 사용을 금지하려 했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산골 동굴에서 선생님들이 밀랍램프로 한글을 가르치던 모습이 그려졌죠. 바람이 콜록대며 불어오는 동굴 안에서 학생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에 한 글자씩 옮겨 적었다고 했습니다. 발각되면 모두 큰일인데도 목숨을 걸고 글자를 전수한 그 용기가 제 등을 쓰다듬듯 촉촉하게 닿았어요. 광복 후에도 성인 문해율은 낮았다네요. 전쟁을 겪은 어른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거든요. 정부와 자원봉사자들은 공장 퇴근 뒤 여는 야학을 시작했는데 칠판은 금방 깨지고 종이가 부족해 돌이나 모래 위에 수초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학습생은 이제 메뉴판도 읽을 수 있고 딸이 보낸 편지에 사랑해라고 적힌 걸 읽었을 때 눈물이 났다고 썼더군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글이 주는 마법 같은 힘을 절감했어요. 역사책을 덮고 디지털 시대의 한글을 검색해보니 1990년대 한국 엔지니어들이 컴퓨터용 한글 글꼴을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4개의 한글 키가 소리별로 배열된 키보드와 글꼴 파일을 만들고 부산의 한 청소년이 구형 휴대전화로 안녕이라는 글자를 찍어 보내던 영상이 떠올랐어요. 제 닥터 문자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스마트폰에서 한글 키보드를 지원하죠. 2005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 필기를 배우기 전에 한글 자판을 먼저 배우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내며 카카오톡에 귀여운 이모티콘을 입력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점심쯤 저는 용기를 내어 온라인으로 15분 만에 한글 배우기 강의를 찾아 프린트했어요. 공책 위에 기억 니은 디귿 알을 직접 써보니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가나다 사하고 같은 음절을 따라 쓰며 오늘은 한국, 즉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했죠. 손끝에 전해지는 묘한 짜릿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해질 무렵 저는 책을 모두 덮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24자의 힘, 과학적 설계, 빠른 학습, 비밀 학교, 야학, 디지털 글꼴이 모두 맴돌았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나라 사람들의 역사와 땀, 희망이 담긴 살아있는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글의 마법이라는 제목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첫 장에는 달빛 아래 세종대왕 초상이, 다음 장에는 24자가 담긴 표가, 그 다음에는 1446년 창제, 일제강점기 비밀 수업, 전쟁 후 야학, 디지털 글꼴 개발, 현대, 활용이라는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을 때 제가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도록 발명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중의 기억과 알을 그으니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소리와 모양이 일치합니다. 점령기를 거치며 언어를 지켜냈고 야학으로 성인을 깨웠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이어졌죠. 이것은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한민족의 심장입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자신감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동그라미와 직선, 사각형이 꿈속에서 춤추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표를 앞둔 아침,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제 가슴은 벌새 날개처럼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며칠 동안 라틴 알파벳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글 뒤에 숨겨진 용기와 설계, 사랑의 이야기를 발견했거든요. 이제는 한국의 문자와 역사, 사람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표 시간에 저희 외에도 다른 나라 학생들 역시 한글이 위대함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놀라워했고 한국에 대해 비웃으면서 한글을 무시했던 부분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새벽빛에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캠퍼스로 돌아왔어요. 호흡이 하얀 김이 되어 피어오르는 동안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기숙사 문을 열기 전까지 저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한국대학교 교환학생이라고 검색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 옥타비오 브라보를 입력하고 언어에 대한 열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단락에 이렇게 썼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희망과 저항, 창조성의 상징입니다.
고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그 마법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낸 순간 돌아갈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도록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같은 걱정이 꼬리를 물었어요. 석사 연구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책장마다 한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받은 편지함에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더니 서울대학교 6개월 교환학생 자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9월 도착,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수업, 문화체험, 한국가정 홈스테이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기쁨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기숙사 계단을 뛰어내려가 수락서를 흔들며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환호했고 프리아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유키는 하이파이브를 해주었고 아마라는 신나서 춤을 췄습니다. 앤과 리는 한국 놀러 가면 꼭 만나자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9월이 금방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벼운 옷과 공책, 작은 스페인 국기를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손에 빨강파랑 태극 문양이 그려진 작은 나무 부채를 쥐어주시며 행운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사이를 천천히 날다가 땅이 가까워지자 땅 위 불빛이 반짝였어요. 창밖 풍경은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습니다. 분홍빛과 파란빛 네온사인이 번쩍였고 고속도로가 리본처럼 이어졌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을 따라 걸었을 때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이걸 내가 일단이라고 외쳤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영어로 인사하셨을 때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밖 가을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공항철도에 올라 창가에 앉아 서울로 향했어요. 주황빛과 금빛 물든 가로수 사이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웃으며 플랫폼에 서 있었죠. 길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굽는 연기가 용이 뿜어올리듯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이었어요. 스타벅스, 편의점, 지하철을 보며 입속으로 소리 내 읽었죠.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니 웅장한 정문이 반겨주었습니다. 옆 돌사자상이 입구 기둥에 새겨진 한양대학교라는 한글을 지키고 있었죠. 정문을 지나면서 두근거림과 경외감이 교차했어요. 자원봉사 학생이 저에게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지도가 있고 유심칩과 시간표도 들어있었죠. 저녁에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홈스테이 집으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주소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부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렀지만 통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니 온화한 어머님께서 현관문을 열고는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박 선생님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님과 14살 된 따님 지수가 반겨주셨습니다. 작은 정원과 등불이 있는 아늑한 집이었어요. 저녁으로 비빔밥이 나왔는데 고추장과 채소, 계란을 쓱쓱 비벼 한 입 먹자 매콤달콤한 맛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수는 제가 입가를 닦자 맵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학당 첫 수업에 갔습니다. 맑은 창문과 줄지어 놓인 책상, 한글로 가득한 칠판이 반겨주었어요. 최 선생님께서 우이를 칠판에 쓰고 소리를 하나씩 눌러주셨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따라 천천히 복창했어요. 2시간 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옥타비오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었어요.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글이 태어난 곳에서 배우는 기분은 마법 같았어요. 매일 새로운 글자 블록을 연습하면서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웬 영흥 같은 글자도 쓰며 손끝으로 한글의 구조를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인사동 골목은 전통 찻집과 기념품 가게가 늘어서 있었고 저는 민들레차 한 잔을 마시며 한글로 새겨진 나무 책갈피를 하나 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기와집 사이 길을 걸으며 현대식 고층 건물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했어요.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라가니 거리마다 K-팝 뮤직비디오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BTS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구경하고 PC방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보며 메뉴판에 쓰인 치킨, 콜라, 피자를 읽고는 피자 하나에 콜라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해봤습니다. 주문이 통하자 저는 크게 웃었어요. 매 순간 간판과 메뉴, 길마다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현대가 하나로 연결된 캔버스를 걸어다니는 기분이었어요. 학교로 돌아와서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를 깊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입 모양을 설명하는 도표를 보여주셨는데 자음 하나하나가 목구멍 입술혀의 움직임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영상으로 말을 할 때 어떤 글자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역사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 야학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밀랍 램프로 가르치는 장면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 용감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떠올리며 저는 한글을 지켜온 사람들의 숭고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선선한 저녁, 저는 옥상에 올라가 은은한 등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진 풍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도 역사의 기록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담은 살아있는 문화였어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달이었죠. 제 공책에 사랑의 한국이라고 썼을 때 제 볼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회의론자로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한글의 아름다움 속에 담긴 나라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과 세계 1위의 글자라고 교수님이 칭찬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라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역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짧지만 한글이 가진 많은 굴곡적인 역사가 숨쉬고 있는 한글에 새삼 놀래며 처음에 한글의 별로인 글자인 걸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며 짐을 싸던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유리창에 기억과 알을 손가락으로 그렸습니다. 한글 고마워요라고 속삭이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마음과 배움을 저는 어디를 가든 간직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동아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